자, 그러면 과학 강의 시작할게. 오늘 같이 볼 단어는 어, 그 11강, 11강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와 조석 현상. 자, 여기서는 내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게 용어의 구분인 것 같아. 용어의 구분. 용어가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 비슷한 용어가 많거든. 비슷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 이거를 굉장히 뭐랄까 예리하게 구분을 하는 게 지금 11강의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진짜 나중에 보면은 비슷한 게 많이 나와. 막 밀물, 썰물, 만조, 간조 이런 게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그 느낌, 그 뭐지? 설명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어떨 때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그게 맞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오늘 수업 이걸 뭐지 강의 들으면서 항상 비슷한 용어에서 차이점, 그래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집중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해류를 볼게. 해류. 1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볼 거야. 근데 이제 해류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해류가 뭔지를 보겠지. 해류라는 건 이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지속적인 흐름이야. 자,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지속적 흐름이라서 얘네는 방향이 연중 일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이 1년 동안 거의 일정하다는 거야. 그냥 일정해. 바뀌지가 않아, 방향이. 그게 정해져 있거든, 해류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밑에 실험을 한번 볼게. 해류의 발생 원리가 있거든. 해류의 발생 원리. 우리가 그 교과서에 보면은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실험들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실험에서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실험에서는 각자 실험에서 쓰이는 그런 물품이나 그런 조건들 있지. 물품이나 조건들이 실제 자연이나 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내용, 용과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막 바람이 뭐 선풍기를 씌워줬어. 그럼 선풍기는 뭘 의미해? 바람을 의미하겠지. 그런 것처럼 실제 자연이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내용이 인체나 그런 거라면 그런 인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것에 대한 결과. 결과를 항상 기억해야 돼.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케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잘 파악하고 있어야 실험 문제를 완벽히 이해했다고 하는 거야. 그냥 실험 한번 봤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이 실험 결과를 무조건 배우고 있는 단원에 연결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원에 연결시킬 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실험 결과가 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실험 결과를. 그리고 실험 순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실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 자, 실험을 보면 먼저 수조 안에 물을 채우고 스티로폼 조각 여러 개를 물에 띄운 후 선풍기로 수면 가까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스티로폼 조각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조가 있고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막 이런 스티로폼 조각들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지. 그리고 여기에 선풍기로 이렇게 해서 바람을 보이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얘네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거야. 오케이. 자, 이걸 봤을 때 결과가 뭐냐? 물 위에 떠있는 스티로폼 조각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이 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티로폼들도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치?
그래서 스티로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치?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바다의 흐름이 해류이고 이 물의 흐름이 해류이고 이게 바람이지. 그래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해류는 바람에 의해 생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굉장히 일단은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해류의 이동 방향.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비쳤는데 스티로폼이 막 이쪽으로 가고 그럴까? 아니지. 해류에는 뭐지? 바람의 방향과 똑같이 가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해류의 방향에 의해 생성되고 두 번째 해류의 이동 방향은 바람의 방향과 같다.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겠지. 해류는 뭐에 의해 생성된다? 바람. 그리고 해류의 이동 방향은 어떤 방향하고 같다? 바람의 방향하고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해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해류가 또 역할이 있거든. 자, 해류의 역할 볼게. 이렇게 바람이,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전체 지구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까?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해류는 저위도에 열을, 남는 열을 고위도로 이동시켜.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 이렇게 했었지. 지구고 중심이 적도라서 적도가 저위도, 양 끝이 고위도, 고위도였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적도 여기에는 햇빛이 굉장히 많이 도달해서 좀 열이 많지. 그 열이 뭐라 그랬지? 에너지가? 그렇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도에는 많이 도달해, 저위도에는 많이 도달해서 열이 많이 남고 그리고 고위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착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해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여기의 열들을 이렇게 옮겨주고 또 뭐 여기의 열들을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류는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이걸 기억해두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영향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해류가 흘러가는 연안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뒤에 배우겠지만 난류라는 게 있고 한류라는 게 있어. 해류에는 그러니까 난류 이름 보면 딱 봐도 약간 더운 느낌, 이건 약간 차가운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연안 지역이라는 건 바닷가 주변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런 지방쯤이 연안 지역인 거지. 이렇게, 그치? 바닷가랑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데서 만약에 난류가 이렇게 흐르면 난류라는 거는 주변 바다보다 조금 온도가 높은 애들이야. 주변 여기 이런 데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애들이지. 그러니까 난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주변 지역의 온도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로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예시는 좀 이따가 내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들을 다 보고 한번 보여줄게. 이걸 한번 기억을 하고 있어봐. 해류가 흘러가는 연안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기후라는 건 그 연안 지역의 온도나 뭐 기온이나 뭐 날씨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해류가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그 해류가 흐르는 주변 지역 땅에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두 가지 영향하고 역할을 기억하면서 해류의 구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자, 해류의 구분은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그 둘의 차이점이 명확히 갈리거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알려줄 테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서 금요일날 외워오길 바래. 시험 전에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 해류의 구분이야. 그러니까 해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볼 건데 상대적인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지. 기준.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 기준이 뭐냐면 주변 해수와의 상대적인 수온 비교. 오케이. 자, 주변 해수와의 상대적 수온 비교. 자, 주변 해수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하면 자, 1번 난류, 2번 차가우면 한류. 그치? 자, 뜨거운 뜻이고 난류. 뭐 난로 같은 거 이렇게 말하지. 한류 같은 거 우리가 막 한랭하다 그런 얘기 하지. 춥다. 그러니까 난류, 한류 이거에 따라서 온도를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난류는 수온이 높아. 한류는 수온이 낮아. 자, 근데 이름에 따라서 수온이 높고 수온이 낮은데 우리가 아까 해류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해류의 역할이 그치? 그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보내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이렇게 고위도로 오는 거는 어떨까? 바닷물이 좀 더 상대적으로 덥겠지. 왜냐면 뜨거운 열을 가지고 오니까. 근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건 차갑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수온이 높다는 건 더운 건데 이러면 저위도에서 출발해서 고위도로 온다는 거겠지. 밑에서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온다는 거니까 난류의 방향은 저위도에서 무조건 고위도야. 반대로 한류는 추운 데서 더운 데로 와야겠지.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는 게 한류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보면 난류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북쪽, 남쪽이라면 난류는 보통 뭐 이렇게 내려오고 한류는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방위표 같은 게 나오면 잘 본 다음에 어디가 북쪽인지를 보고 북반구에서야 그 북쪽으로 간다는 건 남반구면은 남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남반구 이쪽이라면 이쪽으로 가는 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니까 이게 난류겠지. 이게 한류고 이게 난류고 이게 한류겠지.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있으니까 항상 기준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저위도에서 고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했지. 지금 난류는 수온이 높아. 이름 따라서. 그런데 수온이 높으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온 거야. 한류는 수온이 낮아. 그러니까 고위도의 추운 지방에서 온 애들이지. 그치? 그런 거고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염분과 그리고 영양염류. 그냥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그리고 용존 산소량. 이거는 그냥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야. 물속에 녹아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양을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염분. 염분은 난류가 적어. 한류가 높아.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염분이라는 건 증발이 잘 될수록 염분이 높아진다고 했지. 그치? 그치? 반대다. 잠깐만. 그치. 염분은 우리가 증발이 잘 될수록 염분이 높아진다. 왜냐면 물이 증발하면 점점 짜지잖아. 그치? 근데 난류가 물이 덥지. 우리가 더운 물일수록 증발이 잘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 염분이 낮아. 오케이? 그래서 난류는 염분이 높고 염분이 낮아. 그치? 그리고 영양염류는 영양소야. 자, 이거는 기억을 해두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난류가 작고 한류가 높아. 오케이? 영양염류는 한류가 높아. 그리고 용존 산소량은 이게 난류가 낮고 한류가 높아. 그러니까 높은 거는 수온이랑 염분이고 난류에서 그리고 한류에서 높은 거는 영양염류랑 용존 산소량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난류는 뭐 수염으로 기억하면 되고 얘는 뭐 용염
용염, 수염, 용염, 수영, 염령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너가 기억하기 쉬운 방법대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완벽하게 지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서로 반대야. 반대. 무조건 다 반대니까 한쪽을 알고 있어도 되고 근데 한쪽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쪽을 안 헤매겠지?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자 근데 용존 산소량이 왜 난류가 적고 한류가 많은지를 원리를 간단하게 알려주자면 이거 기억했지? 잠깐 지울게. 이거 어차피 뭐 다시 돌려서 보면 되니까 만약에 못 적거나 못 외웠거나 했으면 책을 봐도 되고 다시 돌려서 보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그 용존 산소량 이게 왜 차가운 물에서 한류가 차가운 물이니까 차가운 물에서 더 많을까? 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체가 여기 이렇게 산소도 기체지. 우리가 숨 들이쉴 때 마실 때 그런 기체잖아. 기체가 뭐 액체 속에 물 같은 데 속에 녹아 있는 거야.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기체가 산소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산소가 녹는 정도 우리가 막 그 뭐지? 설탕 같은 거 예를 들면 설탕은 어디서 잘 녹아? 우리가 뜨거운 커피에 넣는 게 좋아? 아니면은 차가운 커피에 넣는 게 뜨거운 커피에 설탕을 넣어야 설탕이 엄청 빨리 녹지. 잘 녹고. 근데 고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기체는 반대야. 기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차가운 데서 더 잘 녹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탄산음료 먹어봤지. 탄산음료 시원하게 하면 어때? 시원하게 하면 막 탄산 막 느껴지고 막 톡 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막 미지근한데 오래 두면 어떻게 돼? 탄산이 막 김 빠지고 막 그렇게 되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탄산음료 안에는 탄산가스라는 게 있어. 그것도 기체야. 기체. 근데 그게 시원할수록 그 탄산음료 안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산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탄산음료 온도가 올라가면 그 기체가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김 빠진 그냥 설탕물 맛만 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체는 우리의 그 상식과 반대라는 게 그냥 설탕을 녹을 때는 따뜻한 물에 잘 녹지만 그 우리가 뭐 상식과 반대라고 생각하기 힘들려면 그냥 콜라를 생각하면 편하겠지. 콜라.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뭔가 뜨거운 거에 잘 녹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가 아니라 기체는 차가운 데서 더 잘 녹는다. 오케이? 오케이. 기체는 차가운 데서 더 잘 녹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류의 용존 산소량 용존 산소량이라는 이런 명칭은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돼. 용존 산소량. 이런 명칭을 써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냥 뭐 산소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용존 산소량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때 태양 에너지도 뭐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정확히 말해야 되는 것처럼 과학에서는 정확한 명칭이 되게 중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차가우니까 산소가 많이 녹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많다. 오케이. 이해가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류의 구분에 따른 특징 잘 기억을 해두고 외우길 바라고 이거는 진짜 까먹지 않게 너가 외우는 방법을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 뭐 아까 내가 말했던 수염, 용염 이렇게 해서 난류는 수온하고 염류가 높고 한류는 뭐 용존 산소량과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영양염류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을 플랑크톤이 먹고 살아. 플랑크톤.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영양염류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약간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영양염류까지 받고 그리고 하나 봐야 되는 게 난류와 한류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 난류는 이거는 이름 그냥 색깔 자체를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검, 푸른색.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청록색. 오케이. 검푸른색이라는 거는 그냥 푸른색인데 약간
뭐 약간 이런 푸른색이 살짝 섞인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치? 이렇게 좀 진한 파랑? 남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청록색은 뭐 약간 이런 색이라고 아니 너무 하늘색인데 약간 이런 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색깔 청록색은 약간 이런 색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명칭을 항상 색깔 명칭을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래. 난류는 검푸른색, 한류는 청록색.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서 완벽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과학은 나 과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약간 노트를 만들었거든. 나만의. 지금 아직 시험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좀 남았잖아. 그치? 아직 이번 달도 일주일 남았고 시험 보기 전까지 3주 정도 남았으니까 한 3주 반에서 한 달 정도가 남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를 만들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제 수업 진행하고 그 뒤에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왜냐면 양도 많아지고 지금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그걸 다 언제 적고 있어. 그때는 또 그때 그런 과목들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따로 막 숙제는 안 내주겠지만 숙제로 내주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숙제는 아니지만 너만의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과학 노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외우기 힘든 거 있지. 그리고 정의 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막 단원명을 적는 거야. 뭐 지금은 우리나라 뭐 해류 주변의 해류와 조석 현상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뭐 해류가 뭔지를 이렇게 적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막 문제가 해류를 적고 그치? 그 다음에 해류의 구분 그래서 난류와 한류 어떻게 뭐 구분하는지 이런 차이점 같은 거 아까 표 같은 거 나왔었지. 수온이 높고 뭐 염분이 높고 그런 거 어떤 건지 이렇게 난류랑 한류를 구분하는 걸 쓴 다음에 또 이런 걸 밑에 또 배우는 걸 이렇게 천천히 너만의 방식으로 요약을 하는 거야. 너가 외워야 될 것 같은 거는 한번 써놓고 계속 쪽쪽쪽쪽 보면서 외우고 이미 외운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간단하게 원리만 써놓은 거야. 어떻게 외웠는지 원리. 오케이? 그러면서 너만의 노트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건 요약을 다 하면 이제 우리가 옆에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문제에서 너가 틀린 문제에서 그런 선지 같은 거, 좀 헷갈렸던 거, 헷갈리거나 틀린 선지 그런 거를 OX처럼 만드는 거야. 만약에 뭐 만약에 옳지 않은 거를 고르시오 하면은 하나가 안 오를 거 아니야. 그 하나가 옳지 않은 게 왜 옳지 않은지, 그리고 다른 게 뭐 맞는지 아닌지 헷갈렸다면, 아, 이게 왜 헷갈렸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서, 아, 이게 왜 맞구나, 왜 틀리구나를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하나씩 해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해서 뭐뭐 때문에 맞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뭐 때문에 틀리다. 모든 선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봤을 때 좀 헷갈린다고 생각할 거, 나중에 봤을 때도 모를 것 같은 거. 그래서 틀린 거는 웬만하면 하는 게 좋고 헷갈렸던 별표 쳤던 것도 웬만하면 하는 게 좋긴 해. 모든 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너가 나중에 계속 읽으면서 필요 없는 진짜 나는 외웠다 하는 선지들은 지우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남기는 거야. 남겨서 이런 것들만 시험 전에 보고 개념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면 진짜 최소한 이걸 하기만 하면 최소한 나는 85점은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이걸 수행하면 85점 넘고 진짜 100점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시험에서의 그 실수만 안 한다면. 그러니까 뭘 잘못 보는 실수나 뭐 아닌 건데 맞는 거 고르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 충분히 100점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처음에 시험 봤을 때 72점인가? 그랬었어. 과학 시험 처음 봤을 때. 어, 나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지. 왜냐면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고, 어, 그래서 중학교 가도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막 몇백 등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 진짜 처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내가 노트를 만들었어.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적고 이렇게 하고 쓴 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중간에 포기할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그래서 틈틈이 해야 돼. 틈틈이 진짜 이번에 수업 듣고 주말 안에 다 끝낸다든지. 오케이, 주말 안에 다 끝내서, 솔직히 이거 노트 만드는 거 우리가 일주일에 나가는 양이 한 노트를 만든다면 한 두 번? 두 시간? 두 시간 정도면은 일주일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일주일에 배운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근데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해서 너가 시험을 85점 이상 90점 맞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무조건 이득 아닐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는 추천을 해. 이게 정말 시간이 안 된다 하면 이 개념을 완벽히 외우고, 그리고 아니면 책에다가 그 문제 같은 걸 잘 표시를 해서 잘 적는 거지. 그러니까 책 하나를 노트처럼 만드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렇게 책 그냥 문제집에다가 모르는 거 적고 잘 표시하고, 형광펜으로 모르는 헷갈렸던 지문 같은 거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그냥 노트를 만들거나 책을 아예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무조건 85점은 넘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적으면은 내가 이런 거를 굳이 하라고 안 하고 그냥 틀린 문제만 다시 보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무조건 내가 저번에 했던 앞에 했던 부분을 뒤에 가면 다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노트를 필기를 해놓고 다시 나중에 봤을 때도 다시 공부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다 이랬었지 이러면서 그냥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빠르게 그게 기억이 날 수 있게 어디서 이해를 했는지 그 이해 포인트를 적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좀 3000% 빠지는 게 길긴 했는데 꼭 필요한 얘기라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나도 이런 거 해서 그때 72점 맞았는데 나머지 시험은 다 97점 아니면 100이었어. 과학은 진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과목이었어. 오히려 평균 올려준다고 그 전날에는 되게 과학 이렇게 보고 했는데 되게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 근데 시험 볼 때는 당연히 막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틀린 거 완전히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효자 과목이었다. 그래서 너 충분히 과학이 중학교 때까지는 효자 과목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빨리 한번 나가볼게.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대충 약간 그려보면, 잠깐 좀 더 위에 그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있겠지. 이쪽이 약간 이렇게 해서 중국, 이쪽에서 러시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난류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한류를 그거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이쪽에 약간 일본이 있고, 빨간색으로 해서, 자, 이쪽에 이렇게 두꺼운 해류가 있어. 좀 영향력이 있는 해류지.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빨간색으로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있지. 자, 여기서 이 5개의 해류를 외우면 되는데 이 5개 해류의 명칭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제일 뭔가 두꺼운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지. 동쪽 해안을 흐르는 난류인 동한난류. 오케이, 동한난류. 여기 난류. 그 다음에 여기는 북한 쪽으로지. 북한 한류. 그리고 여기는 뭐 러시아 연해주라는 쪽이야. 그래서 연해주 한류.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우리가 서해를
서해랑 똑같은 말이 황해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황해. 앞으로 서해보다 황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서해가 나오든 황해가 나오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서해 쪽을 흐르는 황해 난류. 이렇게 5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쿠로시오 해류, 동안 난류, 황해 난류는 난류고, 북한 한류, 연해주 한류는 한류다. 보면은 이쪽이 북반구니까 이쪽이 이렇게 북쪽, 남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위도야. 빨간색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난류야.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얘네들은 한류지. 그리고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난류와 한류의 특징들 있지. 얘네들은 모두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이 먼저 쿠로시오 해류는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꺼운데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됐지. 이게 주변 난류의 우리나라의 주변 난류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지. 살짝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난류를 구성하는 근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황해 난류를 보면 여기 쿠로시오 난류에서 갈라져 나왔지. 얘도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야. 여기도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고. 황해 난류는 쿠로시오에서 갈라져 서해 쪽으로 황해 쪽으로 흐르는 난류고, 동한 난류는 쿠로시오에서 갈라져서 동해로 흘러주는 거지. 오케이? 동한 난류, 황해 난류. 이름 잘 기억해주고, 이 둘은 둘 다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걸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한류를 보면 연해주 한류. 그래서 이렇게 남하하는 거고, 이쪽에서 북한 한류는 이렇게. 그래서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쿠로시오 해류가 황해와 동해로 나눠졌고, 연해주에서 북한 한류가 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기억을 하면 좋겠지. 오케이. 이렇게 5개를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뒤에 가면 다시 보여주겠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류의 영향인데 그 주변의 날씨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지. 기억하지?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근데 동안 난류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 그리고 황해 난류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멀어. 땅에서 멀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위도면 우리가 보통 거의 온도가 비슷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난류가 무슨 따뜻한 물이지. 근데 이게 가까이 있어. 그럼 여기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얘네보다는 낮겠지. 그치? 얘네가 온도가 좀 더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도인 서해안 지방보다, 여기가 서해안 지방보다 동해안 지방의 온도가 높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이런 건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열기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지. 이쪽의 기온에. 오케이? 여기는 좀 머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따뜻한 열기가 더 잘 전달돼서 기후를 좀 바꿔준다. 오케이? 이런 걸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조경수역이라는 거야. 조경수역. 이렇게. 조경수역의 일단 정의는 이런 명칭을 잘 기억해야 돼.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야. 오케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 특징을 잘 기억해야 돼. 특징.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오케이.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많이 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겠어? 물고기들이 많겠지. 그래서 좋은 어장 형성.
오케이. 풍부하고 좋은 어장이 형성돼. 물고기들이 아주 풍부해. 왜냐면 또 다른 이유는 한류성 어종과, 그러니까 한류 같은 데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과 난류성 어종, 그 난류에서 주로 서식하는 어종들이 또 만나겠지. 그렇게 해서 모두 분포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걸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조경수역의 특징. 오케이. 그래서 조경수역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만들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북한 한류 봤지.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었어? 그치? 동한 난류가 있었지. 이 두 개가 만나서,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여기에 이렇게 조경수역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조경수역. 알겠지?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조경수역이 생기는데, 이 특징은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또 이 한류에 사는 물고기들과 난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모두 있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오케이. 그래서 조경수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근데 계절마다 살짝 달라. 왜냐면 잠깐 한번 볼게. 자, 보면 이렇게 만나겠지. 자, 겨울에 한번 볼게. 겨울. 겨울을 보면 일단 춥겠지.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난류의 세력보다 커져. 추우니까 한류 애들이 더 세질 거 아니야. 막 추운 게 더 세지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더 힘이 있고 난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조경수역이 밑으로 내려와. 이 조경수역이 상대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왜냐면 한류가 이렇게 세졌으니까. 난류는 이렇게 되고. 그치? 한류가 세졌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밑에서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여름을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름에는 난류가 세지겠지. 난류의 세력이 한류의 세력보다 크기 때문에 난류가 이렇게 세지고 한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경수역이 남하, 남쪽으로 내려온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조경수역이 북상한다. 북쪽으로 상승한다. 오케이? 남하, 북상. 겨울과 이거는 여름. 그래서 특징들을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는 거야. 이거를 겨울일 때 뭐였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겨울이면 춥지. 춥구나. 추우면 한류가 세지겠네. 한류가 세지면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더 세지겠지. 그러면 밑에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주니까, 밑으로 힘을 주니까 좀 더 밑에서 만들어지겠구나. 밑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내려온다는 거니까 남하구나. 조경수역이.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여름은 반대겠지. 여름은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난류가 세지겠지. 영향력이. 그래서 난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세져서 조경수역이 위로 올라갈 텐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이고, 상승할 때 상, 그리고 위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북상하는구나. 이렇게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경수역까지 보고 진짜 마지막 해류에서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동해, 황해, 남해 있었지. 그런 거의 특징만 간단하게 보고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 생각보다 내가 아까 그거 말하는 게 길어져 갖고 원래는 조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은 또 강의 듣기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업 때 가는 걸로 할게. 자, 이렇게 있지. 여기가 동해, 황해, 남해야. 오케이. 이 명칭들을 잘 기억했지.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동해부터 볼게. 동해는 난류가 이쪽에서 오지. 한류가 이렇게 오지. 그럼 여기가 춥고 따뜻하겠지. 그래서 보면 이 남쪽 해역은 동해에서의 이 남쪽 해역은 상대적으로 북쪽 해역보다 수온이 높겠지. 여기 수온이 높고 여기 수온이 낮겠지. 이건 뭐 당연하지. 한류 난류니까. 동해는 그렇게 보면 되고, 황해는 아까 봤지. 이쪽에 흐르는 난류가 뭐였지? 동한 난류.
이쪽에 흐르는 난류는 황해난류. 명칭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가 가깝고 여기는 멀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황해에서 해류의 영향을 좀 적게 받아. 멀리 흘러서. 얘네들은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난류가 온도가 뜨거운 걸 직접적으로 받아서 얘네들이 따뜻해지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영향을 적게 받아. 영향이 조금 줄어들어. 오케이. 남해는 보면 이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아까 지나갔단 말이야. 일본 이렇게 해서 쿠로시오 해류 굉장히 큰 난류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게 갈라져서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남해가 먼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일단 남해를 먼저 지나가고 동해로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는 동해 이쪽보다도 수온이 높아. 오케이? 그러니까 남해가 제일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는 영향력이 적다. 이 특징들을 동해, 황해, 남해 이렇게 각각 다 구분을 해서 어떤 해류 때문에 이런 영향이 생기는지 그런 거를 다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방금 강의한 것만 잘 기억하고 수업 때 와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지금 강의했던 40분 동안 강의했던 이 내용들 잘 복습하고 개념 다지기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수업 때 조석 현상 수업 이어서 할게. 오케이.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